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7 재보선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전 마지막 휴일인 오늘 여야 후보들은 총력 유세전을 펼쳤는데요. 먼저 서울시장 선거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오늘 청년과 소상공인 공약들을 내놓으며 막판 역전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자신이 시장 재임 시절 만들었던 한강의 세빛섬을 찾아가 새로운 평가를 기대한다며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부활절 예배와 미사에 참석하는 한편 인터넷 언론을 상대로 기자간담회도 열어 청년과 소상공인 공약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5천만 원 화끈 대출, 청년들을 위해서는 5천만 원 청년 출발 자산, 그리고 데이터 바우처 지급, 또 여론조사에선 뒤지는 것으로 나오지만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샤이 진보층이 있고 유세 과정에서 실제로 만난 적도 있다며 판세 역전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사상 최고의 보궐선거 투표율입니다.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저녁부터는 노원과 도봉구를 찾아 이른바 보병전을 펴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강남의 한강변 산책길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함께 걸으며 막판 유세를 폈습니다. 특히 산책의 끝지점을 서울시장 재임 시절 만들었던 세빛섬으로 설정함으로써 집중적인 비판을 받아온 세빛섬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강 시민공원과 세빛섬 만들면서 오해도 참 많았고 이제는 그게 이용이 굉장히 정착이 돼서 세빛섬 전체가 누적 인원이 1,000만이고 세빛섬의 누적 적자가 많다면서도 그건 박원순 전 시장의 탓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취임 후에 한 2년 내지 3년을 문을 닫아 걸고 문을 못 열게 했죠. 그 바람에 적자가 굉장히 많이 누적되고 시작이 됐을 겁니다. 오 후보는 이어진 유세에선 청년 유세차를 격려 방문하며 젊은 층의 지지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이번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모두 막판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김영춘 후보는 박 후보의 부동산 문제 등을 집중 거론했고 박형준 후보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지원 속에 정권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나란히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지만 각자 일정에선 상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막판 총력전을 폈습니다. 김영춘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을 활용해 100여 개 국제선 직항 노선을 유치하고 남해안 관광벨트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벨트의 기종점으로 만드는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캠프 지원팀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의 재산이 2016년엔 14억 4,300만 원이던 것이 5년 만인 올해는 48억 2천만 원으로 뛰었고 이외에도 청와대 시절엔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국회 사무총장 시절엔 국회 조형물 납품 의혹 등 불투명한 의문이 많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10년처럼 써도 부족한 임기 1년을 검찰 조사받다가 끝낼 사람으로 시장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정부 여당이 자신의 잘못엔 양처럼 대하지만 남의 잘못엔 승냥이처럼 대한다며 한마디로 위선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무능이 아니라 위선이다. 그 위선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오거돈 시장의 성추문 사건과 함께 부동산가 폭등 등을 거론하며 정부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이곳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측은 또 김 후보가 지난 2012년과 16년에 전세 보증금을 각각 17%와 34%를 올렸다고 공격한 반면 김 후보 측은 2018년엔 전혀 올리지 않았다고 맞받았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새 확진자는 닷새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검사가 크게 줄어드는 주말인데도 확진자는 거의 줄지 않은 거죠.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해야 할지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당장 내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가 강화됩니다.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고양이 한 불교 교육시설입니다. 지난달 31일 이곳을 찾은 방문자 1명이 확진된 이후 지금까지 2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의 유흥주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도 직장과 목욕탕, 마트 등에서 연쇄 감염이 확인돼 누적 확진자가 23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분들이 다녀간 유흥시설은 105개소까지 확인해서 말씀드렸고 유흥주점을 2개소 이상 다닌 분도 있는 것으로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3명으로 닷새째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일평균 확진자는 477.3명으로 전주보다 55명이나 증가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7로 커지며 증가세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유행이 본격화되기 직전과 유사하다며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며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다시 유행의 확산이 조짐이 보이는 지금이 가장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는 때입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어렵게 되찾은 우리의 봄은 지난 겨울보다 더 힘겨워질 수도 모릅니다. 또 현 유행 상황을 반영한 거리 두기 단계 조정안과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을 이번 주 중반 결정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교회나 유흥업소 등 집단 감염이 많은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해 방역 수칙 위반이 많은 업종은 집합 금지나 운영 제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기본 방역 수칙 위반 시 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출입 명부도 방문자 전원이 작성하는 게 의무화됩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인 부활절입니다. 비대면으로 치러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전국에서 일제히 현장 예배가 열렸는데요. 인원을 제한하고 거리 두기를 지키는 등 방역 수칙에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발 집단 감염은 오늘도 전국에서 잇따랐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활절을 맞아 오전부터 신도들이 몰린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 관계자들이 곳곳에서 2m 거리 두기를 안내합니다. 거리 두기 좀 부탁드립니다. 예배당 정원은 12,000명이지만 거리 두기 2단계로 수용 인원이 20% 이내로 제한되면서 오늘은 선착순으로 2,000명만 입장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성당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오늘 또 다 못 앉는 사람은 교육관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다행히 마지막에 도착해서 뒤에라도 앉아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부활절을 상징하는 달걀 나누기 행사도 이번에는 생략됐습니다. 저희가 또 나눠드리면 또 그 자리에서 또 까서 직접 드시려고 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지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부활절 예배와 미사를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방역 수칙 준수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발 집단 감염은 전국 각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와 강원 횡성 등 전국 11곳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매교회와 관련 확진자가 41명 추가됐습니다. 신도들은 같은 이름의 교회가 있는 전국 각 지역을 돌며 모임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누적 확진자가 71명에 달합니다. 소모임은 아무래도 현장 점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율과 책임의 방역에 협조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교회와 관련해서도 3명이 추가되면서 지금까지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2달 전인 지난 1월에 이미 피해자의 집과 주소를 알고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초에 이 남성의 신상을 공개할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25살 남성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 씨는 범행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하신 거 인정하시나요? 피해자나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MBC 취재 결과 김 씨는 지난 1월 24일에도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가족들과 접촉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집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김 씨가 자신을 친구라고 소개했다는 겁니다. 김 씨가 적어도 범행 2달 전부터 집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건데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스토킹을 호소하기 시작했던 시기와 비슷합니다. 김 씨는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자 다른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자를 얼마 동안 어떻게 스토킹을 해왔는지 집중 추궁하는 한편 아파트 CCTV 기록 전체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의 CCTV 저장 기간이 40일이어서 2월 중순 이후로만 기록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 씨의 구속 소식에 유가족들은 다시 한번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무서운 스토커를 피해서 자기 안식처인 집으로 왔는데 그 집에 그 스토커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자기 엄마와 사랑하는 동생이.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초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하나은행 지점장이 대출을 문의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불러냈습니다. 고객은 은행 상담인 줄 알고 나갔더니 이미 누군가와 진행 중인 술자리였습니다. 술 마셔라면서 반말과 함께 강요하고 8, 90년생들은 처음엔 긴장한다는 말도 했는데요. 지점장은 왜 고객에게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지난주 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대출을 문의했습니다. 재단 측은 하나은행 지점장을 소개해주며 연락을 해보라 했습니다. 대표님 명함하고 명함을 찍어서 저한테 그냥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문자 드릴게요, 지금. 오늘은 서로 다 바빠. 그런데 바쁘다던 그날 오후 지점장으로부터 빨리 오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저 여기 집이라서 그쪽으로 오세요. 거리가 좀 걸려요. 1시간 안에 1시간. 당연히 대출 상담인 줄 알고 나갔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얼굴이 너무 빨개 있었고 눈도 충혈돼 있었고 청년인데 악수를 하자고 하시더니 두 손으로 제 한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음식점 방 안에는 이미 술병들이 널려 있었고 다른 남성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저는 술 안 먹는다 했더니 대리를 불러줄 테니까 술 먹으라고 반말을 하더라고요. 술 마셔 이렇게. A씨는 자신을 접대 여성으로 여기는 듯한 말에 모욕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요즘 80년생, 90년생들은 처음에 이런 자리 있으면 긴장해가지고 뻣뻣하게 굳어있다고. 그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그 지점장이요. 두려움을 느낀 A씨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다음 날 곧바로 항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이 10병이 넘게 있었는데 그것도 방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네네네. 너무 그게 말이 돼요? 얼마나 공포감을 느꼈는지 알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날 지점장은 사무실 근처에 도착해 있다는 등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해왔고 지점장의 부인은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자살할까 두렵다는 등의 연락으로 무마를 시도했습니다. 사과를 하겠다며 찾아온 직원들까지 언론에 제보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본점에선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해코지를 할 거라는 생각밖에 저는 안 되거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은행에서 있을까. MBC가 수차례 문의하자 하나은행 측은 해당 지점장의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고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전해왔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애틀랜타 총격 사건 이후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가 줄어드나 있는데 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한인이 운영하는 상점에 한 남성이 나타나 중국으로 떠나라며 세막대를 휘두르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편의점 안으로 20대 흑인 남성이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선반을 넘어뜨립니다. 세막대기를 휘두르며 냉장고와 테이블 등 가게 기물을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숩니다. 편의점 주인 성열문 씨 부부는 이 남성이 물건을 훔치지 않았으며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자신들을 향해 중국으로 돌아가라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말했습니다. 명백한 증오 범죄라는 겁니다. 차에서 back home 그냥 휘두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남성은 성 씨 부인에게 성희롱까지 했습니다. 집사람한테 섹슈얼 허라스먼트까지 하더라고. 성행위 하는 거 우리 집사람 앞에서 그냥. 워싱턴주에선 50대 한국계 부부가 10대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10대 여러 명이 자신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려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중 한 명인 15살 소년을 폭행 혐의로 기소하고 증오범죄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타주에선 아시아계 주민들 앞으로 익명의 협박 편지가 배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편지엔 아시아인들이 코로나19를 퍼뜨렸고 그것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더 많은 아시아인이 살해당하기 전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전파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수도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시아계는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뉴욕과 LA, 샌프란시스코 등에선 민간 치안 조직인 자경단이 구성돼 아시아계 노인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뉴욕시에선 아시아계 시민들이 지하철역 등에서 이동할 때 호위해주는 서비스에 1,800명 넘는 시민이 자원봉사로 참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입니다. 광주에서 리모델링 작업 중이던 단독주택 건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4명이 매몰됐습니다. 이 중 2명은 위치 파악이 어려워 늦게 구조되면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주택. 목조로 된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잔해만 남았습니다. 소방당국이 건물 아래 매몰된 사람들을 찾기 위해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몸에 흙이 가득 묻은 채 구조된 작업자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건물 개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단층 한옥주택이 붕괴된 건 오후 4시 20분쯤. 사고로 내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인부 4명이 제 뒤로 보이는 건물 아래로 매몰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 1시간여 만에 구조 작업은 완료됐지만 매몰 위치를 찾기 어려워 구조가 늦어진 36살 홍모 씨 등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지금 명확한 위치를 공사 관계자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된 27살 전모 씨 등 2명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작업자들이 철 구조물을 설치하던 중 건물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보강 작업, 그러니까 철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 중에 건물이 붕괴가 되면서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민주항쟁과 종군 위안부, 징용 노동자, 우리 아픈 역사들을 작품에 담아온 작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일본의 실천주의 화가 도미야마 다에코 씨입니다. 다에코 씨는 올해 100세를 맞이했는데요. 아직도 그녀의 작업실엔 캔버스가 놓여 있습니다. 한국의 비극을 알리는 것을 사명으로 살아온 그녀의 작품 세계를 감상해 보시죠. 전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바닷속.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소녀들의 유골이 바닷속에서 절규합니다. 일본화가 도미야마 다에코의 1985년 작품 남태평양 해저에서입니다. 유화로 그려진 이 작품은 한설인 목소리와 음악을 입힌 디지털 버전 바다의 기억으로 재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이런 역사적 문제들에 대한 알리는 역할도 하셨다고. 관객을 기다리는 대신 직접 찾아가며 실천주의 미술의 거장으로 인정받은 도미야마 다에코는 위안부를 기리는 작품 이전부터 한국의 약자들과 함께했습니다. 1970년대엔 김지하 시인 등 독재 정권에 반대한 양심수들의 석방운동에 적극 동참하다 입국 금지를 당했고 1980년대엔 광주 항쟁에 대한 작품을 만들다 사명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포스터가 도이츠에カレンダーになって韓国へ送られてきて韓国の教会では密かにそれを見せてるんだそうで本当に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またぶつかったという思いをして 그렇게 광주의 비극을 담은 작품 광주의 피에타 민중의 힘 등이 탄생했고
벽에서 사람들이 뛰쳐나오는 독특한 전시 방법으로 광주 시민을 응원했습니다. 이외에도 일본 형무소에서 옥사한 시인 윤동주에게 헌정한 벽 안의 원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를 선 굵은 석판화로 남기며 일본 정부가 외면해온 역사의 진실을 알린 도미야마 다이코. やはり韓国で聞くだけでも胸がいっぱいになります。で、私の第二のふるさとです韓国。 올해로 100살을 맞은 작가의 회고전이 바다 건너 한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4월이 되면서 배농가에는 배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면 3, 4일 내로 인공수분을 해줘야 많은 과일이 열리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인공수분에 최적화된 드론이 개발됐습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할 일을 10분 만에 해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홍상순 기자입니다. 줄기마다 한 움큼씩 배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배농가에서는 이때가 가장 바쁩니다. 과일이 많이 열리도록 인공수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꽃가루가 암술 머리에 묻을 수 있도록 붓이나 면봉으로 일일이 콕콕 찍어줍니다. 배꽃은 만개하고 3, 4일 이내에 인공수분을 맞춰야 하는데 이때는 늘 인력난을 겪어왔습니다. 옛날에 그 면봉으로 할 때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일시에 많은 인력 확보가 정말 어렵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수분 작업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배나무 밭 위로 드론 한 대가 날기 시작합니다. 수분 작업에 특화된 전용 드론이 3m 정도의 높이에서 꽃가루를 뿌립니다. 꽃가루가 바람에 흩날리지 않고 수직으로 떨어지게 개발됐습니다. 사람 손으로 5,000제곱미터를 인공 수분하려면 16명이 하루 8시간을 꼬박 일해야 하는데 이 드론 한 대가 10분 만에 해결합니다. 하루 인건비를 8만 원으로 잡아도 10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고압 펌프하고 송풍기,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중으로 된 나팔형 특수 노즐을 제작을 해서 이거를 수직 직화 방식으로다가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울산 울주군은 두서와 범서, 청량 지역 3개 농가에서 수작업을 했을 때와 드론을 이용했을 때 배가 열리는 비율을 3년 동안 비교 분석할 예정입니다. 드론을 이용해 꽃가루 수분 작업이 가능해지면 일도 편하고 생산비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잠시 뒤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소상공인 판매자들을 상대로 한 쿠팡의 갑질과 행포를 집중 보도합니다. 이와 함께 또다시 발생한 쿠팡 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 사건과 이에 대해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쿠팡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SSG가 창단 후 첫 경기에서 짜릿한 승리를 챙겼습니다. 매진을 기록하는 뜨거운 관심 속에 추신수 선수도 공식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비로 하루 연기된 SSG의 공식 개막전. 롯데와의 신흥 유통 라이벌 대결에 응원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오늘 댄스데일리가 얼마나 잘 던질지 알아? 어떠세요? 저희는 뭐 추신수도 왔고 전력 보강도 많이 됐으니까 오늘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만원 관중이 들어찬 가운데 정용진 구단주가 직접 경기장을 찾았고 첫 등장부터 화제였던 마스코트 랜디가 시구자로 나섰습니다. 경기에선 SSG의 신구 쌍포가 제대로 불을 뿜었습니다. 2회 먼저 간판타자 최정이 SSG의 기념비적인 첫 홈런을 쏘아올리자 4회 이적생 최주환이 투런포를 터뜨리며 화력을 과시했습니다. 식을 줄 모르는 두 선수의 불방망이는 8회 동시에 터졌습니다. 최정이 또 한 번 솔로 아치를 그리자 곧바로 최주환이 연속 타자 홈런을 넘기며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정영이 앞에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뒤에서 잘 받친 역할을 해서 좋은 시너지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신수와 이대호 두 절친의 맞대결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추신수는 볼넷으로 첫 출루에 성공하고서 기습적인 깜짝 도루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알렸고 이대호는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응수했습니다. 마무리 투수 김상수가 만루 위기를 막아낸 끝에 SSG는 개막전을 짜릿한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KT는 끝내주는 남자 배정대가 9회 말 투아웃에서 끝내기 안타를 터뜨리며 개막전부터 짜릿한 승리를 맛봤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남자 마라톤 심종섭 선수가 극적으로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는데요. 올림픽 기준 기록인 2시간 11분 30초를 6초 차로 통과한 혼신의 막판 질주가 빛났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비가 일찌감치 그치고 하늘은 맑아졌는데 서늘함이 감돌았죠.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출근길은 오늘보다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충북 제천과 경북 봉화가 영하 1도 안팎으로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 지방은 영하권까지 떨어지겠고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도 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5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그래도 낮 동안에는 봄볕이 비추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그만큼 일교차도 크겠고요. 이번 주 내내 비 소식 없이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이 따뜻해져도 미세먼지가 유입되진 않아서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방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큰 폭으로 떨어져서 서울이 5도, 전주 역시 5도 안팎에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구 17도, 광주는 19도 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4일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